이게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산하기관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주로 이거 이사장하고 이제 상임 감사 뭐 이런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21명에 대한 이제 임기와 또 사표 제출 여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세평 네. 이런 것들을 담은 문건을 당시 김태우 수사관한테 이제 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측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임기 정도만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단과 남은 임기 정도만 취임 그렇습니다. 명단이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죠.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 문건이 왜 만들었냐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역대 정권 때마다 다 하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럼 청와대가 또 했다는 것 자체 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환경부 문건이 작성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환경부 산하기관 동향 문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특감반장이죠. 공공기관 이제 감찰을 한다. 예, 라고 하면서 전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뽑자라고 하죠.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자료를 만들어라. 특이 이력이나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면서 그럼 이제 누구가 어느 공기업을 해라. 특감반장 주재 회의를 거쳐서 활동을 해서 제로 우측에다가 감찰 보고 내용을 기재를 해 넣었습니다. 구정처장, 지금 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7월이죠. 지난해 네. 7월에 특별감찰반원이 전원이 모여서 함께 이 지시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 진술을 보면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작년 5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범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 과정이 정권 인수위 과정이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 집권한 지 2달 만에 공공기관 그 주요 임직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걸 현황 자료로 만들고 그 현황 자료에 이제 세간의 평가, 누가 임명했고 임기는 언제까지고 또 앞으로 곧 사표를 낼 것인지 아니면 뭐 그대로 그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까지 파악한 이유가 과연 뭘까? 네.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 정부 사람들을 내려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이 회의에서 특이 동향까지 넣어라라는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건은 반부패 비서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이 되고 나서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걸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중 감찰해서 감찰 동향을 저희가 수집하고 기재를 했다는 거. 취합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관성 변호사님, 근데 이인걸 특검반장의 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평판 조사는 이 특감반의 업무이다. 그리고 비위가 수집되면 보고를 하라 그랬지 언제 특이 사항까지 다 넣어서 보고를 하라 그랬나?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해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공공기관 임원 자체는 특감의 감찰 대상 아닙니까? 네. 근데 감찰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 아마 3평 정도는 드려야 할 거예요. 네. 근데 3평을 듣고 나서 비위가 확인되면 그걸 수집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인걸 전 감사반장 얘기는 그래서 지금 탄핵할 때쯤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개인의 어떤 사유치고 그리고 어떤 인사 비위가 수집되면 보고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사찰하라 그런 게 아니고 비위에 대한 세평을 듣고 거기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감찰의 대상이 되면 이걸 보고하라는 것이지 어떤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이동향까지 다 넣으라고 했다. 근데 네. 김태우 수사관이 말하는 특이동향 자체가 아마 사적인 부분이랄지 네. 어떤 정치적 성향이랄지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걸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러면 세평 자체를 특감반원이 이걸 수집하는 것이 이 민간인 사찰이냐 그렇지 않느냐 상당히 지금 경계선상에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세평에만 수집하라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개인적인
비위와 관련된 것까지 수집을 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사찰로 볼 부분의 여지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요. 이제 특감반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특별 감찰해야 되는지 현황 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330개의 임직원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한 것까지는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기가 언제까지고 누가 임명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이 부분이 왜 들어갔느냐? 네. 과연 이 사람들을 감찰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버티는 사람을 골라내서 그 표적 사찰을 하려고 한 것인지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과 이 청와대 측의 해명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김태우 수사관은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넣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환경부 작성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문건에서 실명이 거론된 일부는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선배님께서 용나를 내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선생님이 안 물러나겠다고 하더니 말은 사표 썼더라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를 만드느냐. 당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줄 테니 나는 정리를 좀 시켜라. 사표 제출에 반발을 하자 감찰을 받게 됐다. 자,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활용이 됐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죠. 네. 사실 이제 어떤 뭐 명단을 작성을 했고 또 그게 이제 어떤 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또 이게 문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됐냐는 문제. 지금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이게 원래 이제 상임감사라든지 이사장이 임기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1을 하거든요. 2년을 하고 거기다 평가해서 한 1년을 하는 거 다 이제 임기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좀 말기에 임명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임기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다 일일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뭐 감찰을 하겠다든지 뭐 이야기해 보니까 당신 혹시 뭐 좀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역할들을 각 부처에서 다 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좀 그 증언 나온 거 보면 당시에 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사표를 일괄 사표를 다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업무 추진비가 거부를 하니까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감찰을 한다든지 사실 뭐 지난번 KBS 감사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의 업무 추진비 다 감찰해서 10,000원짜리 단위까지 다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보면 실제로 이게 단순히 그냥 현황 파악만 아니라 문제는 환경부는 그나마 산하기업이 좀 적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라는 산업자원부라는 이런 데 가면 산하기업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까지도 그럼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 것이 아닌가? 아하. 실제로 보면 대부분 또 사퇴를 다 했고 또 낙하산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현황도 왜냐하면 또 여기에 그만두신 분들 자리를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 또 들어갔어요. 네. 이제 그런 정황을 보면 결국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실행 문건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김태우 수사관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감찰 이 부분입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그걸로 조사를 한다고 고시하고 휴대폰을 받은 겁니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여자가 있다든가 그런 좀 약간 치사한 방법으로 그런 사생활까지 다 탈탈 털어서 그걸로 그 부분을 조사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직자 주변의 인간관계 등 사생활까지 치사한 방법으로 모두 조사를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버전입니다. 대통령의 이 방중한다는 부분,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유출이 된다. 이 유출에 대한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고 먼지털이식으로 그 프라이버시까지. 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지금 조사를 하는 방법이 마치 검찰이 수사할 때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령 제7조에 보면 말이죠. 네. 특별감찰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일부러 휴대폰을 뺏어서 본다랄지, 네. 어떤 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랄지 이런 건 이제 강제 처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 이외에 어떤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에만 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거기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나오면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동의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제일 중요한데, 네. 동의를 만약에 휴대폰 달라, 그리고 동의서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 동의서가 자발적으로 쓰여져 있느냐, 아하.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의를 하는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청와대에 정보를 유출했느냐 유출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부분만 한정돼야 하는 네. 거죠. 그런데 포렌식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면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 유출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 거 인권 아닌가요? 침해가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포렌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는데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체적으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어떤 비율할지 어떤 첩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사생활을 문제 삼았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사찰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 12월 달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외교부의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급에서 한 10명의 핸드폰을 다 압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부 같은 경우는 이 본안 관련해서 뭐 전화 통화한 게, 뭐 기자들하고 통화한 거 뭐 다 이제 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본안 관련해서 별로 안 나오니까 문제는 그 내용 중에서 좀 사생활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징계를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징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제 소청 심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슨 논리를 내냐면 독수독과 이론을 낸 거예요. 네. 즉 독나무에 열린 독 열매. 네. 이게 뭐냐면 본안과 상관없는 다른 별건수를 가지고 징계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징계가 약화가 됐어요. 아하. 자,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들어보니까 이 10명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발가벗겨진 거예요, 사실은. 청와대 특감반에 자기 모든 게 밝혀졌는데 네. 한 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해서 그 뉴욕타임즈의 익명의 기고문을 실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못 찾았잖아요. 미국은 그 휴대폰 압수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방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특감반은 영장도 없이 본인의 동의 썼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사생활, 여기 요즘 휴대폰 보면 금융기록, 뭐 사생활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보는 거죠.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하. 김태우 수사관은요, 이 청와대 감찰반의 업무가 법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감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도 이런 인권 침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견제를 받고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은 판사가 기각을 합니다. 그런 통제를 받고 수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강제 수사도 아니라면서 영장의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찰을 했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모든 약점을 잡아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이런 인권 침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쯤에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 다 감찰을 했잖아요. 그때 국민연금 개편안이 유출되면서 누가 유출한 거냐. 이래서 휴대전화 자발적으로 다 제출해서 감찰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분들도 그 내용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말고도 다른 사생활 다 그러면 감찰에 자료로 넘겨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의 개편안을 관련해서 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 청와대가 대통령한테 알기도 전에 이런 게 나왔느냐. 갑자기 특감반이 들어닥쳐서 관련 국장과 과장의 핸드폰을 자 이건 압수할 테니까 동의서 쓰시오 해서 동의서 압수를 해갔습니다. 결국 이제 포렌식을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받지 않습니까? 기자하고 통한 내용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뭔 내용을 받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사진도 볼 것이고 안에 있는 뭐 카톡 내용도 볼 것이고 네.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별건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가장 사실 우리 어떤 악습인데 사실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직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내가 나중에 하다가 털리면 다 털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잡히면 절대. 제일 먼저 휴대폰을 없애라. 네. 그리고 이제 특감반이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 특감반한테 저 휴대폰 압수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압수 못한다 그러고 압수를 동의서를 안 써줬어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휴대폰이라는 게 자기의 사생활 관련된 개인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네. 공직자라면 그냥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일까요? 이제 감수를 하라고 하면 너무 좀 뭐랄까 이제 심한 네. 견제를 당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결심되기 전에 그런 정보가 유출됐을 때 말 그대로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진 하나의 사례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과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그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해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냐? 아니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유출자를 찾아내는 것이 옳은 방식이냐?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해명이 앞으로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시해서 과연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특감 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네.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급 수사관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는 이유. 청와대가 모든 걸 지금 직접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지금 규장훈 차장이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직접 뭔가를 다 관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직기관과 관련된 부분,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6급 수사관이면 사실 직위가 높은 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특감 반원의 보고서에 따라서 네. 공공기관이라는 아주 고위직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직위는 낮지만 엄청난 권한이 많은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공공기관 와서 어떤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그의 임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수집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휴대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어떤 규제가 좀 있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특감 반원의 어떤 재량적 측면도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특감 반원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적인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직접 다 조사하는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 감찰실을 통하든 아니면 감사원을 통하든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청와대 특감반이 직접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조사를 했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